안녕하세요. 저는 How to Train Large Models Efficientl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1기 김예랑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그동안 보셨던 거랑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주제를 엮어서 제시를 하고 싶어서 논문도 섞고 칼럼도 섞고 마지막엔 프레임워크 소개까지 이어지는 좀 정신없을 수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담아보려고 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얼마 전에 읽은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그만큼 모델이 정확하게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T5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라지 랭귀지 모델이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풋에 넣는 텍스트를 정제해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언어 모델들은 이렇게 unlabeled 텍스트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논문에서 진행한 학습에서도 T5 프리트레인을 unlabeled 텍스트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T5의 프리트레이닝은 단어보다는 크고 문장보다는 작은 단위인 텍스트 스판을 빈칸을 뚫어놓고 그거를 정확하게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프리트레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모델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과연 그만큼 많아지는가랑 이 실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일단 이 실험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퀘스천 앤서링이에요. 그런데 이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T5가 수행을 하도록 파인 튜닝을 할 때 아무런 외부 지식이나 텍스트를 참고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웹 콜퍼스나 이런 거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프리트레인을 거쳐서 얻은 놀리지만을 바탕으로 얘가 얼마나 응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LLM에 저장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실제로 응답에 쓸모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클로즈드 QA랑 오픈북 QA라고 QA의 방식이 두 가지가 제시가 돼요. 일단 클로즈드북 QA부터 보면은 아까 이 실험에서 설정한 방법이 이 클로즈드북 QA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클로즈드북 시험을 보는 거랑 같이 파인 튜닝을 해서 태스크를 실제로 수행을 할 때 퀘스천만이 only 인풋이에요. 어떤 힌트도 참고할 수 없고 웹 콜퍼스나 이런 거 참고하지 않고 기존에 프리트레인된 지식으로만 얼마나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클로즈드 북 퀘스천 앤서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 있는 글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모델 안에 얼만큼의 노리지가 있는지를 측정하기에는 클로즈드 북 QA 방식이 측정이 정확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오픈북 QA 방식은 모델이 웹 콜퍼스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퀘스천이랑 관련된 텍스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과연 진짜 모델이 프리트레인만으로 파라미터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힌트를 줬으니까요. 제가 아까 클로즈드북 QA랑 오픈북 Q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거랑 이름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좀 개념이 혼재돼서 헷갈렸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PPT 사진처럼 보시면 되고 오픈 도메인 QA라는 거는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태스크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클로즈드북 QA는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북 Q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수행을 위해서 프리트레인 과정에서의 지식 외에 추가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게 클로즈드북 QA이고 오픈북은 반대로 프리트레인 과정에서의 지식을 그냥 기억할 거로 가정을 하고 다른 힌트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픈북 QA입니다. 그래서 QA 태스크를 수행할 때 방법론의 차이이지 이 오픈 도메인 QA랑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넣어봤어요. 오픈 도메인 QA는 태스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프리트레인 한 다음에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다른 힌트를 안 주고 클로즈드북으로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모델이 커지고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그만큼 비례하는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게 되느냐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주제였어요. 근데 완전 명확하게
진짜 정비례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치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모델을 키워가고 있고 뭐 GPT도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고 GPT보다 더 큰 것도 나오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맞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셀리언트 스판 마스킹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임 엔티티나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거를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부스트하면은 모델 크기가 꼭 커지지 않더라도 원래 모델 크기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까지 고려하면은 완전한 파라미터와 모델 사이즈 정비례는 아닐 수 있더라도 그래도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성능을 잘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니까 그러면 모델을 무조건 키우는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적으로 막 LLM을 내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게 허깅 페이스에서 본 칼럼이에요. 그래서 LLM에 대해서의 무어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는데 무어의 법칙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딥러닝이랑 완전히 관련된 분야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안에 좀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18개월 단위로 2배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무어가 제시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제시한 그대로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보여서 아 이게 진짜 반도체 분야의 국룰이구나라는 식으로 자리매김했는데 근데 그마저도 요새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 기술이 일정 이상 발전된 이후로는 그 직선이 되게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여서 꼭 무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아닌데 과연 모델 규모에서 LLM 모델 규모에서도 그럴까라고 봤을 때 이 칼럼을 쓴 사람은 대체로 그런 경향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델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사진인데요. 거의 저 직선이랑 비슷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칼럼을 쓴 사람은 언젠가 더 이상 모델을 키우는 것만이 정론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다음부터는 저 직선을 따라가지 않을 거고 무어의 법칙이랑 비슷하게 LLM에서도 무어의 법칙을 따라갈 거다. 어느 정도 수렴한 이후로는 더 이상은 이 성능이 모델 크기랑 이렇게 비례하는 경향이 안 보일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는 LLM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가 핵심이 아니라 이미 지금 LLM을 학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너무 크니까 과연 이 직선을 따라가는 것만이 좋은 건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뒷내용이랑도 이어지는데 GPU를 사용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전력 소모가 크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행위라는 게 이 칼럼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오늘 박수빈 학우님께서 저희 딥인딥 할 때 모델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컴퓨테이션 에너지 소스가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는 식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제 딱 적은 게 나와가지고 되게 마침 같은 날에 이 주제를 얘기하게 돼서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딥인딥 들으신 분들은 아마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DGX A100 서버 하나가 거의 6.5kW 정도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버라는 점을 가정하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버트를 GPU로 학습시키는 거는 그냥 미국 대륙 횡단하는 비행이랑 에너지 코스트가 거의 맞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버트 라지가 3억 4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이거보다 훨씬 큰, 그러니까 얘가 GPT보다 큰 모델인데 메가트론 튜링이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LLM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국룰이 되고 있으니까 더 큰 모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카본 풋프린트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모델만 키워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간 읽으면서 환경 칼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선했고 그다음에 보통 기술 쪽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시점은 보통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된 이후인데 그래서 LLM에 대한 기술도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다음에 제시해 드릴 게 바로 프레임워크인데 분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분산 학습을 여기서 왜 제시해 드리냐면 이 세미나 주제랑 그 제목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최대한 학습을 자원 이용 효율적으로 하면서 하면은 환경에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분산 학습 프레임워크까지 왔고,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연구실에서 한 주제가 이거여서 좀 그나마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호러보드라는 툴인데요. 이거는 분산 딥러닝을 할 때 분산 학습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고, 얘가 되게 범용적인 게 파이토치도 호환이 되고 텐서플로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랑 다 호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게 용이합니다. 이거 말고 비슷한 것도 파이토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트 파렐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실 수 있고 호러보드랑도 방식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걔는 아무래도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호러보드가 조금 더 범용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분산 학습을 진행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병렬화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병렬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업 분할 방식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호러보드는 데이터 파랄리즘에 기반을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호러보드는 일단 MPI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이고, 그다음에 보통 분산 학습을 돌리는 딥러닝에서 돌릴 경우에, 그러니까 호러보드를 쓸 정도 수준이면은 보통은 데이터가 너무 커서인 경우가 많아서 이 호러보드는 데이터 파랄리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에 적합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파랄리즘은 말 그대로 그 모델은 가만히 두고 데이터를 쪼개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데이터를 각 노드에 분산시켜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모델 파랄리즘은 모델 자체가 너무 큰 경우에 돌리기 위한 기법이고, 모델의 레이어를 나눠서 노드에 분배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모델의 파티션을 나눠서 각 노드가 나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어렵고요. 후자가 더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 병렬화를 하면은 각자 포워드 패스하고 그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이런 과정을 노드에서 진행한 다음에 그 진행 과정이 각각 노드에서 끝나면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 모델 병렬화를 하게 되면은 포워드 패스에서도 한번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다시 한번 또 수업을 하고 이래서 소요되는 연산량이나 아니면은 규모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모델 자체를 나누는 거라 나누는 기준도 되게 애매하고 설계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쓰이는 방법이긴 한데 모델을 돌릴 방법이 없을 때 약간 최후의 수단처럼 쓰는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파랄리즘이 호러보드가 선택한 방법이고, 다음으로는 그러면 그레디언트 취합 방식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올 리듀스 방식이 있고 링 얼리듀스 방식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직관적인데, 올 리듀스는 말 그대로 그 그레디언트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대표적으로 수업을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갱신된 정보를 다시 나머지 노드한테 뿌려줄 일종의 마스터 노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거를 파라미터 서버라고 하는데, 걔가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취합한 다음에 다시 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동기식, 비동기식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옆에 있는 ring orreduce는 그냥 말 그대로 반지 모양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형으로 따로 파라미터 서버 노드를 정해놓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호러보드는 orreduce 방식이고요. 다음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비동기식, 동기식이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파라미터를 그러면 동기화하는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은 동기식이고 오른쪽은 비동기식인데요. 동기식의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 서버를 통한 그레디언트를 취합하게 되는데, 파라미터 서버에 전송을 하는 각각의 노드에도 전송되는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노드는 뭐 네트워크 상의 문제라던가 MPI 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연산 전달이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의 문제는 파라미터 서버가 그걸 다 기다려주게 돼요. 일단 얘의 원칙은 모든 노드의 계산이 끝나면 내가 수업을 하고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스트레글러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뒤처지는 어떤 노드를 기다려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딜레이, 이런 문제도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딥러닝이 아니게 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비동기식 방식인데요. 먼저 계산이 끝난 워커가 있으면은 그 노드의 그레디언트를 그냥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한 명이 대표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노드든지 먼저 컴퓨테이션이 끝나면 그 그레디언트를 반영하게 됩니다.
호러보드는 왼쪽에 동기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파이토치의 DDP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트리뷰트 패러렐 방식도 왼쪽에 동기식이에요. 거의 웬만한 프레임워크들은 다 동기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트리글러 프로블럼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어떻게 쓰느냐, 말이 되게 장황한데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설치를 어떻게 하냐, 되게 힘들고 까다롭고 피곤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하위 버전을 맞춰줘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거를 설치하는데 2주가 넘게 걸렸어요. 버전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되는데 호러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딱히 없어요. 근데 오픈 API 버전도 맞춰줘야 되고 CMake도 맞춰줘야 되고 가장 까다로운 게 NCCL 버전을 맞춰줘야 되는데 얘네가 분명히 버전이 맞는다고 했는데 막상 명령어 쳐보면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저 조합을 거의 한 진짜 몇백 번 돌려보면서 맞는 거 다 기록해서 찾은 게 저거입니다. 쿠다 버전도 맞춰줘야 돼서 되게 까다로웠어요. 뭐 쓰실 분들 있으면 제가 알아냈으니 무료로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도커를 이용한 설치도 있고 되게 설치 방법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래도 버전을 애초에 고정시켜놓고 사용하기에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초기 작업을 해놓고 설치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치가 됐다 치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사용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이 워커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에만 그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러닝 레이트라던가 체크 포인트 저장 이런 것들은 워커 수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all reduce 방식이라는 것도 오른쪽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HBD init처 명령어로 그냥 호러보드를 호출하고 초기화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레인이나 발리데이션 데이터셋의 경우에도 워커 수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것도 hbd.size로 줄여주시면 되는데 예시 코드가 각 프레임워크별로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깃허브에.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정확한 코드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넷이라던가 대표적인 모델이나 데이터셋에 기반한 호러보드 예시 코드가 프레임워크별로 다 제시가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명령어인데요. 명령어도 깃허브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점은 얘는 싱글 머신에서 여러 GPU로 작동하는 경우랑 여러 머신에서 여러 GPU로 작동하는 경우랑 명령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용한 다른 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텐서보드랑 연동을 하면은 머신 간에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CSV 파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 툴이고 월타임에 따라서 어떻게 로스나 어큐레시가 변하는지 이런 거 추이를 살펴보기도 좋아서 일단 유용한 프레임워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진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왼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게 SKT에서 프리트레인 시킨 코버트 모델이에요. 코버트 학습시킬 때도 호러보드랑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되게 유용한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렇게 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